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을 모르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 한평생을 독립 운동에 바치신 그런 민족의 지도자죠. 이런 일이 있었죠. 1948년도인가요? 그 장독수라는 이제 물론 현대사에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뭐 동아일보의 사장도 지냈고 하여튼 정계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때 증인 신문차 법정에 출두했을 때 그 검사가 물어보기를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요? 했을 때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죽어도 독립, 살아서도 독립, 죽어서 독립 했던 인간 김구 선생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 김구 선생 73년 평생을 살면서 그야말로 행복보다는 갓난의 세월 그리고 또 비운의 그런 삶을 살아왔을 거라고 우리는 능히 짐작이 가죠. 자, 이 인간 김구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김구 선생이 서가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온 그 역경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 김구 선생에게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김구 선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여인만 뭐 사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두 여인은 인간 김구 선생의 가장 지대한 영향력과 또 인간 김구의 어떤 비운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저 가족 사진이 나오네요. 이 가족 사진은 1930년대 소위 중국 상해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유명한 치아포 사건이죠. 일본 군인 스치다 중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민비 국무 살해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혈기왕성한 그 20대의 일본도를 가지고 있고 변장한 우리 조선 복정으로 변장했던 일본인을 갖다가 살해하고 또 사형 언도까지 받았고 또 거기서 탈출을 하고 했던 그 유명한 치아포 사건을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이러한 백범 김구 선생이 사형에서 구사일생으로 고종 황제의 전화 한 통으로 사형이 또 모면되고 또 탈출을 해서 공주 마곡사에서 잠시 또 중노릇도 했던 그런 일이라도 있었죠. 자, 이렇게 김구 선생이 몸을 은신하고 피해 있을 때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어떤 뭐 종교에 좀 입문하기보다는 교회에 좀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다녔을 때 이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최준내라는 18살의 꽃다운 그런 아가씨가 있었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조혼 풍습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아닌 서로 양가가 이미 혼처를 정해주고 또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장가 가는 그런 시대였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과 최준내는 13살이라는 나이가 격차가 매우 심하지만 이때 당시에 김구 선생은 31살이었고 최준내 여사는 이제 18살이었어요. 또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또 혼처가 정해져 있던 이 최준내 여사 역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모가 정해진 짝을 거부하고 백범 김구에게 시집을 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은 31살이라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아주 노총각 중에 노총각에서 최준내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 두 사람은 달라는 가정을 꾸미게 되죠. 슬하에 딸을 셋을 두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세 딸은 첫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곧 죽음을 맞이했고 둘째 딸은 우리 이 김구 선생이 소위 안명근 사건, 안학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연루가 돼서 15년 이 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죠. 그런 감옥에서 출소하기 3-4달 전에 둘째 딸 희경이라고 이제 이름을 있는데요. 이 희경이가 또 죽음을 맞이하죠. 이 두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딸의 죽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소를 했던 김구는 출소한 다음에야 자기 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딸의 죽음을 알려주지 마라. 그런 기별을 하는 것도 너한테 좋지 않다. 그리고 죽은 딸은 네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감옥에 있는 아버지가 나의 그 죽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소. 라고 그 어린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죠. 자, 이렇게 그 최준희 여사와의 이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그리고 또 셋째 딸을 얻게 되지만 셋째 딸 역시 또 바로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음에 이르릅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국내를 떠나서 저 안동을 거쳐서 상해의 임시정부로 나가게 되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 김구 선생이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임시정부에 도착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어머니 광노은 여사와 함께 이 최준희 여사도 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들 김인이라고 있죠. 아들을 이제 하나 얻죠. 그래서 요 사진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 시절 때 이 최준희 여사와 큰아들 인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흑백이고 또 화질도 별로 안 좋아서 김구 선생의 이 젊었을 때 모습을 지금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뭐 수염도 좀 기른 것 같고요. 상당히 늠름한 그 모습. 우리 어릴 때 이 백범 김구 그 선생의 어떤 영정 그 사진하고는 조금 대비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백범 김구 선생과 또 이 최준희 여사 사이에 또 둘째 아들 또 신이 또 태어나죠. 자, 이때 문제가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바로 이 최준희 여사가 둘째 아들 신을 낳고 이 상해에서 거주하다가 집에서 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마침 또 이때 병을 또 앓게 되죠. 폐렴이라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좀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죠. 그런 폐렴까지 앓게 돼서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이때 이 소위 그 폐를 고치는 이런 병원이 이 임시정부에서 차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면 갈 수가 있는데 그 병원은 프랑스 계통의 이제 그 의사가 그 진료하는 그런 병원인데 일본의 조차지가 돼서 일제 경찰에 지금 요지로 지금 돼 있는 이 김구 선생이 문병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최준희 여사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병 간호를 했던 정정화 여성 독립가죠. 물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정정화 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정화 여성운동가의 이야기를 빌려다 보면은 남편을 부르지 말아라. 불러봤자 오지도 못하고 또 일경에 일제 경찰에서 쫓기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는 오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시어머니인 광론 여사가 병원에 갔지만 이미 그때는 숨을 거둔 상태였죠. 자,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은 꽃다운 나이에 18살 나이로 자기한테 시집온 이러한 이 최준희 여사와 18년이라는 그 결혼 생활을 마감을 해왔습니다. 그 18년 동안에도 뭡니까? 수시로 쫓기고 도망치고 하면서 정말 가정다운 가정생활은 얼마 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김구 선생의 이 슬하에 2남 3녀를 낳아준 이 최준희 여사는 이국 땅에서 영면하게 됐죠. 자, 요 사진은 뭡니까? 바로 김구 부인 최준희 여사의 묘죠. 이것은 1924년도 동아일보에 게재됐던 그 사진을 발췌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자, 동아일보에서 이 사진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독립운동가고 또 일제의 감시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김구 선생은 가능하면은 뭡니까? 외부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이적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더 이 기사를 보고 김구를 더 수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김구 선생의 묘지명 최준내 무덤, 남편 김구 세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독립운동가인 김두봉,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 독립운동가죠. 김두봉 씨가 이 묘지명을 또 비석을 또 이렇게 세워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백범 김구는 이렇게 해서 첫 부인과 사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더욱더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게 되죠. 자, 1932년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면서 김구는 이봉창과 윤봉길로 하여금 일본 천황 폐와 수리탄 투척, 이봉창 그다음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홍콩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사건을 터뜨려서 일본 육군 대장과 고위 장성 또 고위급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살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일찍이 중국인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사였다라고 그 대서특별하고 이로 인해 중국 총통 장기석이 김구 선생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그리고 그때까지 조선인에 대한 반감을 품었던 중국인들에게 우리 조선인을 갖다가 이렇게 후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주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홍콩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이 김구는 무려 일본에서 60만 원이라는 현상금을 걸고서 수배에 나섰죠. 이제 김구 선생은 목숨이 지금 정말 위기에 닥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구는 중국 장기석을 비롯해서 지인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몸을 은신하고 피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중국의 처녀뱃사공이라고 되어 있죠. 주예보라는 여인이 나타났죠. 주예보 여사, 뭐 중국 이름으로 뭐예요? 주아이바오라고 하죠. 주아이바오. 자, 이 뱃사공은 20살이었고 이때 당시에 피신을 했던 김구 선생은 57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37살 차이죠. 그야말로 아버지와 딸의 그런 나이 차이보다 더 심했던 그런 나이 차이죠. 자, 상해에서 몸을 숨기고 피신했던 이 김구 선생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보필했던 그 여인, 이 주예보를 또 한 번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상해에서 탈출을 한 우리 김구 선생은 중국의 저명 인사죠. 저보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뭐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그런 그 장개석 계통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장개석 총통의 지시를 받고 또 받기 전에 또 이 김구 선생을 상당히 이제 음양으로 도움을 줬던 그런 분이죠. 자, 이런 저보성 씨가 이제 이런 비유 아래 이 김구 선생을 이제 계속 보호를 해주는 와중에 이 상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흥의 수진수청이라는 이런 곳에 오게 되었어요. 자, 이때 김구 선생은 조선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광동인 행세를 했죠. 자, 이 광동인 행세를 했을 때 이 낮에는 수무지 내야 되고 밤에 역시 수무지 내야 되는데, 이때 이 뱃사공이었죠. 이 주예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때 이 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보성을 비롯해서 저보성의 아들들이 어떤 중국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권하기도 했지만은 일신상 위험에 처해 있는 이 김구 선생이 함부로 어떤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일자무식이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주예보, 순지무구한 이 20살의 꽃다운 이 주예보 처녀 뱃사공과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위장 결혼, 즉 그리고 또 이 주예보 역시 이 김구 선생이 좀 한국 조선의 조선 독립운동가를 또 알게 되고, 또 나이에 연륜은 엄청 크지만은 뭔가 이분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배에서 이 주예보와 위장 결혼을
선언, 선서식 또는 위장 결혼식을 하게 되죠. 이후 약 5년간 김구 선생과 주예보는 소위 그 배서 생활을 하게 되죠. 소위 선상 생활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인가요? 이때 이 소설 선월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선월이라는 소설은 중국 여류 작가죠. 하리은생이라는 여자 작가가 이 두 사람의 순애보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주예보가 김구 선생의 목숨을 건진 그런 사례는 여러 개 있었죠. 길가에 가다가 일본 군경으로부터 불신 검문을 당해서 체포당한 일도 구해주었고요. 또 일본의 공습, 소위 전쟁 중이었어. 이때는 중일 전쟁이 터졌던 그런 또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집에서 같이 있다가 그 폭탄 소리에 놀라가지고 밖에 들어갔다가 오는 순간 또 자기가 기거했던 집이 무너지는,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집이 있었다면 두 사람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그런 처참한 광경이겠죠. 이런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그 두 사람이었죠. 자, 이제 이때 당시에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남경이 함락이 되고 또 상에서 남경, 또 남경에서 또 중국은 뭡니까? 더 후퇴해서 이제 중경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었죠. 자, 이때 김구 선생은 주예보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헤어진다는 전제 조건이 아닌 지금 현재 지금 중일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김구 선생 휘하에 있는 또 독립운동 단원을 데리고 또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김구 선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예보 여사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예보 여사에게 일단 내가 피신을 중경으로 가야 하니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일시적으로 일단 고향집으로 가라. 가흥이었지, 가흥. 그쪽에 가서 훗날 내가 다시 부를 테다.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100원이라는 돈을, 아마 소액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자, 100원을 건네주고 주예보 여사에게 잠깐 가서 몸을 은신하라. 뒷날 내가 당신을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는 영원히 못 만났습니다. 일부러 못 만났나요? 그건 결코 아니겠죠. 김구 선생한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은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주예보 여사를 등지고 중경으로 가고, 또 중경에서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해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김구 선생은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또 남북 화합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시다가 1949년도에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서 서거를 하게 되죠. 자, 이 서거를 당했다는 그 시기, 이때 당시에 주예보 여사는 37살이었다라고 하네요. 평생 보지 못할 그분이었죠. 20살 때 김구 선생을 보고 5년간 김구 선생을 보필했던 이 여자가 100원을 받고 고향에 가고, 그 이후에 위장 부부였지만 그 남편 되시는 부군의 죽음을 맞았을 때 이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예보 여사에 대한 어떤 공적이라든가 또 주예보 여사에 대한 어떤 은인으로서의 어떤 정부로서의 어떤 처리, 어떤 예의,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결국 주예보 여사도 비운의 여인으로 된 것이죠. 자, 한평생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흉탄에 맞아 사고 가신 김구 선생한테 이 두 여인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김구 선생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효창공원에 지금 국민장으로 해서 지금 효창공원에 오면 백범 선생 묘가 있죠. 김구 선생 묘에
최준내 여사의 묘가 합장이 돼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유해를 최준내 여사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해서 같이 합장례를 해드렸죠. 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여기에 또한 더해서 주혜부 여사도 한켠에 왜 백번 이 주혜부 여사가 또 보필을 안 했다면 김구 선생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몰랐던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구 선생이 민족 지도자라는 그런 그 이름을 얻기에 조력을 했던 이 주혜부 여사의 묘도 가묘라도 또는 비석이라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은 주혜부 여사에 대한 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민족의 지도자 또 3.1운동이 벌어졌던 이 3월에 다시 한번 이 여인을 제가 상기하면서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